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각국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게 이제 약한 이쪽의 산업을 키우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 그럴 경우에도 이게 외국 회사들도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네, 나라에?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도 똑같이 테슬라 보조금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판매량에서 앞섰다라는 게 나온 것처럼 특히 유럽에서는 외국 법인들을 더 많이 러브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기술이 어느 정도에서 기술 탈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면서 기술 탈취한다는 이유는 다른 데서 외주 아웃소싱이라고 봐야겠죠. 몇 개가 외주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대한 원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내재화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자동차 업체는 아직 미숙합니다. 자동차는. 근데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회사 계속해서 공급 계약이나 이런 수주를 받은 회사들이 배터리 3사들 뭐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회사들이 다 중국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그 기간수를 늘리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지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도 사실 재작년에서 그 보조금을 많이 중국 로컬 기업들한테 많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나 품질 테스트나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전기차. 예, 전기차 회사들에서.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도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군데만 이 고객사를 두면은 리스크가 있게 되잖아요. 혹시나 수율이 문제되거나 납기 기한을 못 맞췄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한국 기업을 써야겠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다 좀 더 열어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기술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드는 질문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물론 먼저 시작을 해서 많은 그 어떤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는 있으나 자동차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상당한 그 경쟁력들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전기차에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들도 확 그렇게 뭔가 변화가 가능하진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봐요. 뭐 한국이 내연기관 쪽에서 강국이고 또 토요타는 원래 토요타가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었는데 지금 한 2천억 달러 수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3천억 달러에서 이제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의 그 우위를 자리 잡고 있죠. 근데 한국이 치고 가려면은 테슬라의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점을 봤었을 때, 2020년만 봤었을 때는 신차 모델 계획의 준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차. 예, 전기차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쪽 자동차 업체들은 그 전기차에 대한 신차에 대한 부분들 출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은 품질에 있는 자동차를 출시하는 단계까지 있을 때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자동차 완성업체와 배터리 셀업체와 이 총수 간의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결국은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뭐냐면은 배터리의 무게를 낮추고요. 당연히 폭발성도 적어야겠죠. 그리고 주행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이 주행거리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 소재에 2차 전지 소재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소재단이 들어가는데,
이 양극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특히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 나왔던 게 뭐 삼원계 배터리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해서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 섞여 있는 거, 코발트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흔히 말해서 고체화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주행거리를 3분의 1을 줄여요. 그리고 가격도 3분의 1을 줄여요. 근데 자동차 가격 중에 가장 많이 원가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하나 사면은 자동차를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배터리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를 어떻게든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하는 게 한국이 앞서갈 수 있는, 한국이 좀 쫓아갈 수 있는 이 후발주자로서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 이쪽의 그 전기차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번에는 전체 판매량 보니까 2분기 때 4위 했어요. 예, 한 6만 대인가요? 6만 대가 7만 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수가 좀 더 많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흔히 말해서 현대 아이오닉이나 또는 이제 뭐 코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판매가 늘어났고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좀 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아직 전기차가 구매하기 부담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은 판가가 한 1억 정도 올라가요. 판매가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은. 그만큼, 그런 측면은 반대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실적에서도 보면은 그런 자동차 FSD 쪽 관련된 이 판가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익으로 잡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높아진다면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일단 봤었을 때 이 전기차가 어쨌든 간에 가격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보다는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현재 후발주자들의 입장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잘 못 봤는데, 뭐, 회사 영업적인 컨피덴셜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또 반도체 업체들 해가지고 같이 조인트 배치를 만들지, 협력 관계,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액션을 계속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순히 전기차로 가면은 승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밸류도,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도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부분으로 좀 고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율주행이 강한 기업들,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쪽과 좀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요? 이 자율주행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인트 벤처 같은 걸로 이제 뭔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잖아요. 네. 컨소시엄을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어떤 표준 같은 게 있나요? 컨소시엄 표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어떤 만들어지게 되면 네.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나오면 보통 진영이 나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표준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근데 이 전기 자동차라는 분야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헤게모니 같은 것들이 있는지, 혹은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그냥 이미 대중화된 자동차 산업의 하나의 파트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인지. 저는 뒷단에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때 지분 구조 보니까 50대 50이나 거의 그 정도 사이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역할에 대한 역할론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율주행에 특화된 회사들과 이 전기차가 되면 이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헤게모니보다는 어떤 자동차의 하나의 트렌드로서에 대한 계속해서 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그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의 어떤 디자인과 연비 혹은 뭔가 주행거리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 기술의 우수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예, 그렇죠. 이런 시장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대차가 어쨌건 근데 왜 현대차는 그 수소차에 이제까지 집중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소차는 이 전기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일단 현대차가 전기차 진입을 하는 시장 진입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 업체들보다 상당 부분 좀 전기차에 대한 그 기술이나 그런 개발들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쫓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대체로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소를 생각했다고 수소차를 본 거거든요. 수소차는 지금 수소 강국이라고 하면 결국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소차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양산 경험이 있는 거는 토요타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건 시장 초입이구나, 진입기가 될 수가 있구나, 수소차로도에 대한 개발을 하자. 근데 상용화나 이런 시점은 수소차는 솔직히 기술 더 1세대, 2세대에 돼서 계속해서 더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단계적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기차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시장이 대중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숙제가 아직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점은 테슬라는 좀 오버밸류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집중하기 위한 어떤 오너들끼리의 뭔가 회동도 있고 뭔가 집중하려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현대차가 모든 역량을 여기에다 만약 쏟는다고 했을 때 어떤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 뭐라 그럴까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차에서 나왔던 언론 얘기 중에 우리 자동차, 전기차, 완성차에서 빅3 안에 들어있다 있거든요. 뭐 1위는 바로 테슬라겠죠. 2위는 폭스바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위로서 좀 치고 가겠다라고 일단은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 포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의구심이 많아요. 일단 좀 냉정하게 봤었을 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일단 2차 전기차로 좀 가겠다 싶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밸류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전기차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밸류 자체를 오버밸류를 받은 그 구간은 아니거든요. 현재 구간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 현대차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성장률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매출이 적었기 때문에 성장률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만 봤었을 때에 대한. 근데 절대적인 이 판매 대수에 대한 수치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성장 2000%, 3000% 해봐야 이건 다 착시 현상에 불과할 네.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하나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무슨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조사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안전성에, 이건 우리 생명이 걸린 건데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큰 이슈죠. 특히 말해서 자율주행이라서 이 센서나 어떤 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을 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밸류에이션을 엄청 깎아먹을 수 있는 그 바로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행거리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마일 킬로미터 뛰었다. 근데 그런 건수들이 아예 제로로 만든다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으니까 설마 내가 발생하겠어? 그렇게 해서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제가 만약에 차를 처음에 자율주행 있는 기능이 있는 차를 탔다면은 좀 무서워서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 진척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뭐 노이즈거리 이런 안 좋은 디스카운트 요소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율주행을 하나의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자율주행은 이 전기차와 같이 따라가는 내연기관도 자율주행이 붙고 있잖아요. 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붙고 있는데 이 전장화의 하나겠죠. 커넥티드카 뭐 전장화의 하나의 요소이니까 결국은 그 좀 진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결과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단지 이제 지금 테슬라, 이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테슬라고요. 근데 이미 투자하기는 좀 뭔가 위험한 시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전기차라는 이 테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투자처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데는 없을까요? 최근에 생각했을 때 테슬라의 독주는 계속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만 테슬라의 견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을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동차 OEM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유럽 시장은 뭐 폭스바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폭스바겐은 이 디젤 게이트 사건도 있어서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관련된 고객사와 또 합작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라는 회사와 해가지고 이 지금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내재화하기 위한 그런 단계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사면은 싸고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싸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원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폭스바겐 쪽에서 많이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봤을 때 견제의 두 번째 이제 세컨드 무버로 갈 수 있는 회사는 폭스바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판매 그 모델 수들, 그러니까 그 출시 모델 수들도 제일 많아요.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2025년까지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모델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내연기관 비중을 확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친환경차, 뭐 EV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이런 종류의 PHEV죠. 그런 종류의 자동차들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 사실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 고객사와 OEM 업체들이 이제 형부들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 하면 BYD죠. BYD가 한 2위 정도, 그러니까 테슬라 다음인데, 네. 원래는 항상 1위였습니다. 근데 이 BYD에서도 올해 6월 달에 신차가 하나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BYD는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동차도 생산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BYD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새로운 신차 모델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회사에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들, 2차 전지, 우리 특히 고객사,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2차 전지를 BYD나 이런 쪽에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찾는 게 오히려 투자 전략을 찾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 쪽은 좀 일단은 좀 쉴 것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중국 BYD 쪽으로 해서 이쪽 둘 다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을 찾으면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품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어차피 예. 부품은 완제품이 팔릴수록 많이 예, 팔릴수록 그렇죠.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지금 배터리밖에 없는데 네.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만 들어가나요? 뭐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건 뭘 하는 거냐면은 수명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활성도 테스트와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폭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상장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유럽에서 지금 LG 화학 쪽으로 해서 상당 부분 지금 그 배터리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항상 그건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정 단계, 생산 공정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만 볼 게 아니라 또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는 회사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완성차가 많으면 좋죠. 근데 그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프라라는 게 바로 충전소겠죠. 그러니까 충전소가 사실 많아져야지 그 우리가 이제 그 주행을 하다가 이 배터리가 없었을 때 충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 쪽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충전을 하려면 전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력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력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 충전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인프라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충전소 만드는 회사들을 좀 또 하나의 투자 전략. 왜냐하면은 소재 쪽이나 2차전지 장비 쪽은 먼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충전소 쪽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부분들이 그 상장된 기업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힌트를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은 그 뭐 이렇게 HTS나 이렇게 테마주로 해가지고 딱 하면 그 나오나요? 네. 그 관련 테마로? 그렇죠. 그리고 이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충전소가 있어요. 그 기업 이름을 찾으면 되겠네. 기업 이름을 찾으면 돼요. 그런 기업이 어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판매하는 조건으로 우리 충전소도 들어가게 해줘라, 충전 노래다 하게 해줘라, 충전까지. 약간 그런 조건들도 기업마다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튼 이 충전 시장도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 전력량에 대한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도 많아질 거고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에너지들,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파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충전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충분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이득이 생기니까 막 뻗어나가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충전소도 돈이 되나요? 지금 충전소 가면은 보통은 무료 충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 무료 충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소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근데 결국은 보통 시장을 흔히 말해서 잠재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죠.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카카오톡 비즈니스에서 톡 비즈니스 자체가 무료로 뭔가 다 제공해주고 어느 정도 유저가 확보되면은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취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충전소에 대한 시장 자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내 돈만 내 자본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뭐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로 지원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계적으로 해서 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충전소에 대한 요금 과금 체계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원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수입 원가에서 예. 우리가 사용하는 가격 빼면은. 네. 전기세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체 비싸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남기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가져가는 그 액수가 비율이 크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전기 자동차를 확산시키고 싶은데 전기값을 높이 하면은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부 입장만 봤을 때 돈 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을 확산시키는 어떤 뭐라 그러죠? 우리 리베이트라든가. 네. 그러니까 사업자들을 모집하거나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당근이 네. 충분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원래 이익이 남아야 뭘 막 퍼주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 쪽에 좀 희생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도나 다 승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만 따로 뭐 전기차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를 좀 정부에서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황을 네. 시켜드렸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테슬라가 사실 작년만 해도 망하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확 좋아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매출 부분에서 보면 그 재무제표상에서 봤을 때 매출 부분이 늘어난 거는 크진 않아요. 그냥 뭐 일정 부분 스탠다드하게 늘었는데 이익단에서 맨날 영업이익단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 원가 관리나 판관비 관리를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일단 고정비가 초반에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정비 단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S&P 500 지수의 편입에 대한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4개 분기 연속 흑자에 대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자동차 산업도 약간 규모의 경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원가가 좀 줄어드는 구조, 생산 비용이 좀 줄어드는 구조의 사업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고, 이거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동차,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고 샀거든요. 이 탄소 배출권을 내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상품권을 산 건데, 탄소 배출권을,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득이 2분기 때 봤으니까 거의 한 4천억 정도? 맞네요. 네, 거기에서도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부합이 됐던 것들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순하게 전기차만 가면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파생적인 거 붙임으로 인해서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사업 간에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건 전기차 부분은 아니지만, 나오셨으니까 하나 궁금한 게, 요번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비슷한 업체가 니콜라라고 나왔잖아요. 수소차와 네. 관련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인원도 몇 명 안 된다 그러고,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직은 기대감만 조금 있는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현대차는 수소차를 그렇게 좀 더 조직적으로 많은 인원들로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못 받지? 뭐가 틀린 건가? 니콜라의 수소차와 현대차의 수소차는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되게 어렵네요. 난감하네요. 아, 그래요? 이게 한국의 밸류, 현대차는 왜 니콜라만큼에 대한 밸류를 정당화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보통은 제가 니콜라까지 자세하게 리서치는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 수소차를 이제 개발하고 상용하는 단계에서에 대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가치라는 게. 보통 우리가 주가를 프리미엄을 좀 주었을 때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수소차 개발 몇 세대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두 달이면 나올 거다라는 거와 흔히 양산 시기겠죠. 그 다음에 개발 시기와 양산 시기가 빠른 회사들은 그만큼 더 밸류의 프리미엄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니콜라와 현대차의 차이점은 바로 그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니콜라가 이제 소규모 기업이긴 하지만 그 회사는 아무래도 수소 쪽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보다 좀 더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더 부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프리미엄, 밸류를 더 업사이드를 주는 것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위시해서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보다 압도적인 뭔가 점핑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확 늘어나는 어떤 배터리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과는 다른 퀀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빠르게 뭔가 대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말씀하시는 전기차에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바로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배터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원자재들은 우리가 천연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연자원 수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술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술 개발에 대한 완성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외국차들이 왜 그 한국산 배터리를 쓰냐 그러면은 그 자국 내에 있는 기업 배터리를 쓰지 않고 그만큼 배터리 쪽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의 그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회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완성차들이 같이 회동을 함에 따라서 이 더 좋은 그 경쟁력 품질이 좋은 자동 배터리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주행 거리를 확 늘리고 연비 개선이 확 되고 각 국가에 맞는 부합 기준에 맞는 그런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부분들에서는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응 능력이 굉장히 빠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퀀텀 점프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개발이 잘 되면서 우리나라 거를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자동차 업체에 대한 밸류도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산업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이 펼쳐졌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어떤 부분이나 요소가 있을까요?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었을 때 투자에 좀 더 좋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그린 뉴딜이겠죠.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는데 그린 뉴딜에서도 보니까 요번에 하나 또 정책이 나왔던 게 2035년부터는 그 내연기관 차들은 등록 안 해주겠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35년부터는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차겠죠. 전기차 수소차가 되겠죠. 이 친환경차로 바뀌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동차에서도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비중을 줄일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투자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내연기관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배터리 부품 회사들이나 또는 내연기관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한국 기업의 현대차, 기아차를 투자를 하겠다. 현대차, 기아차의 앞으로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 시작점에 이제 불과하니까 그 성장률은 커진 것이라고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한 20년은, 먼 미래 20년을 봤었을 때는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내 기업체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전기차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저도 좀 이게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주 빨리 다가와 있구나. 네. 빨리 이게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저도 이 전기차 시대, 지금 제가 현재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단순히 내수 시장만 봤었으면 전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중국과의 유럽과 미국의 이 거대 시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아직까지 큰 성장률에 대한 룸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구나. 누가 먼저 치고 달려갈 수 있을까? 테슬라의 독주를 깰 수 있는 바로 그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좋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주가 얼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외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고.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렇죠. 쪽에.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답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좀 봤었을 때는 향후 20년 정도는 충분히 우리한테 또 새로운 반도체 이후에 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제까지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자동차도 그냥 보통 자동차, 그냥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런 약간의 그 좀 트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도였는데, 아, 이게 되게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분야구나.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이게 마켓시어가 현재 전기차 비중이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50% 이상이 되었으면은 솔직히 큰 룸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내연기관을 확 뛰어넘으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전기차가 확.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시장의 성장성은 아직 그러네요. 아까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3% 정도밖에 안 3% 돼요. 예, 정도.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 되면 전기차 비중이 25%까지 늘릴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중국이 현재 시점으로 봤었을 때 한 6% 정도 나옵니다. 전기차 비중만 전체 글로벌 판매에서. 그다음에 미국도 한 2, 3%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3% 나오는데 이제 유럽이 역전할 거예요. 유럽이 역전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한 주가는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님을 모시고, 예,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